18대 대선의 주요 키워드를 꼽자면 아무래도 경제 민주화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각 캠프의 경제정책 좌장들도 경제 민주화를 상징하는 분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문재인 캠프의 경제민주화 위원장이시죠. 이정우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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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 전에 그 리포트 같이 보셨지만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그렇습니다. 특히 고졸 취업 문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이 화두로 내거신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에 첫 번째를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를 꼽았습니다.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일자리가 모든 인간 생활의 기본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일자리를 제일 먼저 두었고요. 경제 민주화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사실은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 중인데요. 우선은 성장이 잘 돼야 됩니다. 일자리가 나타나려면 성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출마 선언 때부터 문재인 후보는 이제 그 4대 성장이라 해서 포용적 성장, 창조적 성장, 생태적 성장, 그리고 협력적 성장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포용적 성장인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보통 낙수 효과라고 해서 먼저 부자가 돈을 많이 벌면은 또는 대기업이 잘 되면은 중소기업이나 가난한 사람도 잘 될 것이다. 그런 개념이 과거에 유행한 적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명박 정부의 줄푸세, 부자 감세 이런 정책이거든요. 그것과 반대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중산층, 서민들, 중소기업, 골목 상권 밑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높이자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수요가 창출되고 경기가 회복되고 성장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인데 예를 들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성공한 것이 바로 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꼭 필요한 것이 이 전략이고요. 그렇게 하면은 성장도 되고 일자리도 많이 생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성장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아닙니다. 실제로 출마 선언 때부터 성장, 일자리가 같이 가는 것이고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생태적 성장 같은 것도 탈핵으로 가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많은 성장 기회가 생기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북 협력. 남북 경제 협력도 지금은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교착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뚫어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풀면은 거기에 무궁무진한 성장과 일자리가 사실은 숨어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뭐 이명박 정부의 어떤 일자리 정책, 경제 정책과는 어느 정도 좀 상반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전의 정부인 노무현 정부와는 또 어떤 그 경제 정책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노무현 정부하고는 비슷한 점도 좀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다 같은 진보 개혁 정부이기 때문에 철학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때 좀 다소 부족했던 점도 있고 실수한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복기를 잘 해가지고 새로 이제 잘 해야 되죠. 문재인 후보가 사실 바둑 고수입니다. 알려지진 않는데 바둑에 아마 최고수 경지에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기를 하고 잘못 둔 것을 새로 딱 정확하게 뜨고 이런 것은 아주 잘할 거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그 경제 정책 중에서 어떤 점을 좀 더 보완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때 재벌 개혁을 한다고는 했는데요. 좀 미진했다. 다소 부족했고 그때 분위기상은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10년 전을 돌이켜 보시면은 그때는 재벌 개혁 이런 말도 감히 못 꺼낼 분위기였고요. 지금은 너무 다르죠. 그래서 좀 소극적으로 간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같은 것도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그때 푼다고 뭔가 해결책을 내놓고 정책도 내놓았죠. 법도 통과시키고 했는데 다소 도움이 됐을 정도지 비정규직이 약간 줄어드는 데는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그런 문제들을 이번에는 제대로 잘 해야죠. 10년 전에 참여정부에서 일하실 땐 부동산 시장 때문에 상당히 고전하셨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정반대 입장에서 부동산 시장이 고전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럼 보완해 나가시겠습니까? 그때하고 정말 거의 정반대에 가까운데요. 그때는 뭐 자고 깨면은 폭등하고 사람들이 모든 불만이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제 떨어지는 추세였고 네. 그러나 이것은 경기가 이렇게 부동산이 다른 경기보다 더 빠르게 더 큰 진폭으로 오르내리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고 한국은 특히 이게 또 좀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하죠. 네. 그러나 둘 다 원칙적으로 가야 된다. 그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원칙대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종부세 이야기를 꺼낸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부세를 가지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이 얼마 전에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고요. 네. 종부세 같은 세금을 제대로 바로잡지 않고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것만 갖고 해결할 수 없는 건 맞는데요. 네. 기본이죠. 이건 기본이고 부동산에 관한 세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보유세인데 네. 보유세를 최초로 바로잡은 것이 종부세이기 때문에 네.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이 바탕이다. 그 바탕 위에서 물론 다른 보완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이 종부세가 유명무실화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집권하신다면 종부세를 다시 원상복귀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이 점이 중요한데요. 제가 또 잘못 이야기하면은 이게 네. 또 폭탄이 올 수 있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네. 근데 참여정부에서 이미 발표한 그 방향이 있거든요. 네. 보유세, 우리나라 토지 보유세는 딴 나라에 비해서 너무 적고 턱없이 네. 적고 네. 아주 나쁜 세금이라 할 수 있는 취득세, 등록세는 너무 무겁단 말이죠. 네. 이게 잘못되고 거꾸로 된 겁니다. 이걸 바로 잡는데 하루아침에 바로 잡을 수는 없으니까 보유세, 특히 종부세는 서서히 예고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려나가겠다. 네. 동시에 나쁜 세금인 취득세, 등록세는 줄여나가서 나중에는 역전시킨다. 네. 그렇게 가야 되죠. 네. 그게 여러 가지로 서민들이나 중산층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네. 또 우리나라 세금 조세 정의상도 맞고 네. 토지 투기도 예방하고 다목적이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작했는데 몇 발짝 못 가서 위헌이라는 이 판결을 받는 바람에 그 위헌이라는 것도 딴 위헌이 아니고요. 이중과세고 네. 징벌적 과세고 모든 이런 시비에 대해서 다 잠재웠습니다. 네. 헌재 결정이. 다만 세대별 합산 네. 그게 위헌을 받은 네네.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만 고치고 예. 원래 참여정부가 했던 보유세 강화, 거래세의 감소 네. 그것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포기한 것은 저는 이명박 정부가 크게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네. 봅니다. 근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혹시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게 예.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더 하락시켜서 부동산 시장이 좀 장기 침체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아직도 거품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요. 네. 특히 버블 세번 지역이나 이런 네. 쪽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네. 아직도 우리나라 집값은 소득에 비해서 네. 너무 높고요. 네. 불로소득이 너무 많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낮아져야 하는데 다만 급격히 낮아지면은 시장에 너무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네. 가장 바람직한 것이 서서히 연착륙하는 것이죠. 네. 서서히 떨어져서 서민들의 이 집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지금처럼 서서히 떨어지는 것은 저는 네. 괜찮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서서히 떨어지는 네.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한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네. 안철수 캠프의 장하성 교수 또 박근혜 캠프의 김종인 교수의 어떤 시각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쪽에서는 이 토지 보유세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고요. 어느 캠프 측을 말씀하십니까? 양쪽 다요. 네. 예를 들어 종부세 같은 건 대단히 좋은 세금인데 세대별 합산이라는 그 위헌만 다소 네. 고치면 되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 토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가장 기본이 되는 네. 가장 좋은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얻어맞고 불필요하게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네. 풀어주고 네. 가야 되는데 그 점에서 두 캠프가 다소 소극적인 게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이건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면 다 납득이 될 겁니다. 네. 그 점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죠. 네. 예. 이 참여정부 시절의 재벌개혁과 현 시점에서 얘기하는 재벌개혁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예. 그럼 재벌개혁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재벌 개혁은 사실 내부 외부가 다 필요한데요.
내부의 소유 지배 구조라 해서 네. 말하자면 총수의 황제 경영. 네. 그것은 일종의 독재고 지금 민주화 시대에 안 맞는 것이죠. 네. 시대 착오적인 것이고 그거는 심지어 불법, 편법, 상속까지 경영권을 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잡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이 실제로 피해를 보는 것은 외부 개혁인데 재벌 외부의 문제입니다. 즉 네. 재벌과 중소기업의 관계, 네. 재벌과 골목 상권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고 불공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재벌이 온 여러 방면에 걸쳐서 다 손을 뻗치고 골목까지 해서 빵집이나 네.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고 재벌이 잘하는 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네. 재벌은 해외 시장에 나가서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을 하고 네. 그런 것을 잘하면 누가 그 박수를 쳐주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중소기업과 골목 상권까지 침해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런 점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성장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뭐 평가들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어떤 해법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기적으로도 오히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이게 포용적 성장인데요. 이런 네. 것이 바로 중소기업 골목 상권이 살아나고 소득이 늘어나면은 네. 그 사람들이 돈을 더 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서로 수요가 되는 것이죠. 서로 수요를 창출해주고 경기가 살아나고 네. 성장이 곧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늘 낙수효과에서 부자가 먼저 돈 벌어야 된다 했는데 그게 틀린 생각입니다. 네네. 네. 밑에서부터 돈이 오면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 저축보다는 소비를 많이 합니다. 가난한 네.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하거든요. 소비 성향이 네. 더 높습니다. 한계적으로. 따라서 경기를 살리고 성장을 하는 데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포용적 성장을 해야 되고 위에서부터 성장한다는 그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철학 그것을 근본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예. 따라서 재벌 개혁은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를 네. 살립니다. 이것이 네. 정말 분불이 되고 네. 경제를 살리는 겁니다. 예. 같은 측면에서 하나 게 좀 더 여쭙겠습니다. 네. FTA 있잖아요. 예. 이거는 우리 참여정부 시절에도 좀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한미 FTA는 이미 비준이 돼 있는 상태인데 되었습니다. 이 예.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저는 참여정부 때부터 이제 한미 FTA 반대했는데요. 이익은 별로 없고 위험한 독소 조항이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미 비준돼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막고 전면 재협상 가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요. 네. 다만 그중에서 독소 조항이라 할 수 있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 네. 이것은 골목 상권이나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경제 민주화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거든요. 네. 따라서 이 독소 조항은 재협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예. 근데 이 ISD 문제 같은 경우에를 재협상한다고 하면 상대 측인 미국에서 받아들일까요? 예. 재협상은 어느 쪽이든 요구하면은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예, 네.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고요. 네. 우리가 협상을 잘하면은 얼마든지 얻어낼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네. 예. 저 그래도 교수님께서는요, 예.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더 잘할 사람이라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어느 예. 측면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는지 예, 제가 두 궁금해요. 분 다 참 존경합니다. 네. 두 분 다 참 정의의 사나이고 네. 네. 두 분의 공통점이 눈앞에 이익이 있어도 그것이 정의롭지 않을 때는 절대로 취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런 사람을 잘 본 적이 없어요. 네, 네. 예. 깜짝 놀랄 정도로 네. 아주 정의롭고 원칙주의자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국정을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더 잘할 사람이라는 더 의미는 잘하는 어느 이유는 부분인가요? 노무현 대통령보다 문재인 후보가 말수가 적고요. 네. 말수가 적고 말 실수가 적습니다.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장점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말 실수를 통해서 참 민심을 많이 얻지를 못했는데 네. 그 점에서 저는 문재인 후보는 말 실수도 안 하고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조금 전에 이 문재인 후보가 바둑도 굉장히 잘 두는 고수다. 이렇게 아, 개인적인 예, 예. 일도 말씀하셨는데 예. 개인적으로 보는 문재인 후보의 매력이라든가 뭐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그분은 정말 그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데요. 네. 제가 10년, 지금 사귄 지가 10년 정도 됐는데 네. 평소에 자랑이라는 걸 일절하지 않습니다. 네. 네. 깜짝 놀랄 정도로 안 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책을 읽고 예를 들어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읽고 제가 몰랐던 사실을 너무 많이 알게 되고 네. 네. 아, 이렇게 자랑스러운 면이 많은데 한마디도 안 했구나. 네. 네.
그런 점을 제가 그럴 때마다 놀랍니다. 네. 그래서 요즘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안철수 후보와 이 단일화 얘기가 아직까지 계속 넘어야 할 사안으로 작용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경제 민주화 측면에서든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든 예.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예, 단일화는 꼭 돼야 되고요. 네. 저는 이 넘어야 할 산인데 네. 정치적으로 이것을 양측이 협상을 해서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은 네. 예를 들면 경제민주화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양측의 큰 의견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만나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 정책적으로 서로 공조하고 합의를 해서 네. 공동의 정책을 발표한다든가 네. 그렇게 갈 수 있고 그렇게 가는 것이 이 단일화 협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을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뭐 네. 진행이 있다는 뜻은 아닌데요. 네. 앞으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네. 단일화도 되고 결국은 이번 대선이 저는 우리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네. 근본적으로 잘못된 물꼬를 올바른 길로 틀어야 되는 중요한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는데 네. 여기서 이 단일화가 중요하고 그 점을 위해서 정책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면은 저는 뭐 기꺼이 온몸을 다 바칠 생각입니다. 학자로서 장하성 교수와도 교류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최근에는 오래전부터. 그러면 혹시 교류하셨습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안지는 아주 오래됐고요. 네. 10년, 15년, 20년 됐죠. 네. 네. 그분이 소액 주주 운동할 때부터 제가 적극 지지를 했고 예, 그런 학자입니다. 최근에 교류는 사실은 별로 없었는데 이제 토론회라든가 뭐 이런 네. 것을 통해서 또는 뭐 전화를 통해서 대화는 하고 있고요. 네. 아주 가까운 학자입니다. 네. 네. 자, 그럼 끝으로 박근혜 후보 측이 말하는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또 교수님이 가진 시각은 또 어떨지 궁금한데요. 예, 저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문제는요, 줄푸세라고 해서 네.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기강 세우고 이거는 경제민주화의 반대 사상입니다. 아, 반대. 예, 정반대죠. 딱 정반대로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네. 네. 그게 다만 김종인 박사가 한 분이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가 계신단 말이죠. 네. 이분은 혼자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하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과 끊임없이 충돌하고 네. 네. 그렇죠. 후보도 그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후보가 이 두 생각을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이다. 반대되는 걸 둘 다 할 수는 없죠. 네. 둘 다 서로 다르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후보가 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네. 네. 따라서 후보가 스스로 둘 중에 경제민주화를 할 건지 네. 줄푸세를 할 건지 빨리 결정하고 이것을 국민 앞에 밝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은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문재인 캠프의 경제민주화 위원장이시죠. 이정우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